샬롬. 숨 두 번째. 파이프로 바꾸듯이 그 구멍을 넓혀 길게 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 부리의 시간을 마치 물처럼 흐르게 하고 반대쪽 부리에서는 그것을 시럽처럼 걸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바사라트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답하는 수밖에 없었죠. 실로 경이로운 것을 만들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님께 보여드리는 것에 섬하게 불과합니다. 바사라트는 저더러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한층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죠. 방 한가운데에 원형의 문이 서 있었습니다. 육중한 틀은 아까 본 그 연마된 검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초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의 문입니다. 이 문 양쪽은 20년의 세월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사라트의 말을 즉각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팔을 집어넣고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왼쪽에서 팔이 나타나는 광경을 상상하니 마술치고는 지나치게 유장하지 않은가 했던 겁니다. 이 생각을 입 밖에 내어 말하자 바사라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손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 오른쪽에 서 있던 그가 저더러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문 너머를 보니 방 저쪽에는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본 것과는 다른 양탄자와 국션들이 놓여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각도를 달리해 보았고 문 너머에 보이는 방은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른 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으로 20년 뒤의 방입니다. 바사라트가 말했죠.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본 사람처럼 눈을 깜빡여 보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님은 20년 뒤에 바그다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20년 뒤에 자신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세월의 문을 지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사라트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장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문을 지나 저 안으로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가게를 찾은 많은 손님들도 그러셨고요. 아까는 이 문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카이로에서 가게를 운영했고 처음 세월의 문을 만든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문을 보여드렸고 이용하신 손님도 많습니다. 미래의 자신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제각기 다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그중 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지요. 바사라트는 제게 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대교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만난 밧줄 직공의 이야기. 행운을 만난 밧줄 직공의 이야기. 밧줄을 꼬아 살아가는 하산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하산은 20년 뒤에 카이로를 보려고 세월의 문을 통과했고 훨씬 더 커진 도시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테피스트리에 수놓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죠. 그곳은 카이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지극히 평범한 광경조차도 그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건물을 주는 춤꾼이나 뱀 부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웨이라 문을 서성이고 있을 때 점쟁이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죠. 젊은이, 미래를 알고 싶지 않은가? 하산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고 싶지 않은가? 그렇지? 전 밧줄 직공이에요. 부자 따위와 인연이 없다는 것쯤은 알아요. 꼭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유명한 거상이 된 하사날 옵바울도 밧줄 직공 출신이었잖나. 그 말을 들은 하사는 호기심이 동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 부유한 상인에 대해 물었고 그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이로의 고급 주택가인 비르카 알필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 사람들에게 그의 집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찾아보니 그 근처에서 가장 큰 저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한복판에 분수가 있는 넓고 호화로운 홀로 하산을 안내했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부르러 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던 하산은 사방을 에워싼 연마된 흑단과 대리석 장식을 보며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자리를 뜨려는 찰나에 나이든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찾아왔군. 그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네. 저를 기다렸다고요? 하사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이든 내 자신을 방문했거든. 너무 오래되어 정확한 날짜는 잊었지만 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지. 두 사람이 식당으로 가자 하인들이 파스타치오를 재운 닭고기, 꿀을 흠뻑 부은 튀김 요리, 향신료에 재운 무화과를 곁들인 새끼 양 구이를 대령했습니다. 나이든 하사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상인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젊은 하사는 아직 그녀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젊은 하산에게 어린 시절에 졌던 장난에 관해 물었고 그의 기억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옛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젊은 하산은 나이든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운명을 이렇게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시장에 삼을 사러 가 검은 개의 거리를 거닐 땐 평소처럼 남측을 따라 걷지 말게 북측을 따라 걸어야 해. 그렇게 하면 신세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밧줄을 꼬아야지. 또 언제 나를 찾아와야 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걸세. 젊은 하사는 출발한 날로 돌아와 지시받은 대로 햇살을 피할 그늘이 없을 때조차 거리의 북쪽을 따라 걸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거리 남측에서 미친 말이 마구 달리며 사람들을 걷어차고 야자유가 담긴 육중한 단지를 넘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짓밟기까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되자 하사는 알라에게 다친 자들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에게 안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하사는 세월의 문을 지나 나이든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말에게 화를 입으셨습니까? 아니, 나이든 나의 경고를 명심했거든. 잊지 말게. 자네와 나는 일심동체야. 자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게도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는 나이든 하사는 젊은 하산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 젊은 하사는 그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던 가게에서 달걀을 사지 않은 덕에 상한 달걀 바구니에 달걀을 산 사람들과 달리 병을 피할 수 있었지요. 미리 넉넉히 삶을 구워해둔 덕에 배상의 도착이 늦었을 때도 자재난에 시달린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차질 없이 밧줄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든 하산의 지시를 따른
덕택에 젊은 하사는 많은 난관을 비켜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왜 나이든 하산이 그 이상은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은 누구와 하는 것인지, 어떻게 부자가 된 것인지. 그러던 어느 날 모아둔 밧줄을 시장에서 모두 판 덕분에 평소와 다르게 지갑이 두둑해져서 가다가 길에서 한 소년과 부딪혔죠. 지갑에 있던 자리에 손을 대보자 지갑이 사라진 걸 깨달은 하사는 뒤로 돌아보며 사람들을 향해 소매치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산의 고함 소리를 들은 소년은 그 즉시 인파를 해치고 달아나기 시작하였죠. 하산은 소년의 우옷 발꿈치 부분이 찢긴 것을 보았지만 소년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이든 자신에게서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고 하사는 소매치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달리면서 소년들의 팔꿈치를 주시했고 운 좋게도 과일 수레 밑에 웅크린 소매치기를 발견하였지요. 하사는 소년을 끄집어내 도둑을 잡았으니 위병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잡혀가는 것이 무서웠던 소매치기 소년은 하산의 지갑을 떨어뜨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였죠. 하산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고 그는 소년을 놓아주었죠. 다음번에 나이든 자신을 만났을 때 하산은 물었습니다. 왜 소매치기를 당할 거라는 경고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즐겁지 않던가? 나이든 하산이 물었습니다. 하산은 아니라고 대답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즐거웠습니다. 잡게 될지 놓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마구 달리는 동안 하산은 오랜만에 피가 끓는 느낌을 받았죠. 소년의 눈물을 보고는 자비에 관한 선지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그 소년을 놓아줌으로써 고결해진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겪지 않은 편이 나았다고 생각하나? 젊은 시절에는 무의미하게만 여겼던 관습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그 효용을 이해하게 되듯이 어떤 정보를 감추는 것은 그것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쓸모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사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경고해주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든 하산은 젊은 하산이 자신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겠네. 말을 한필 빌리게 카이로 저 서쪽 구릉지대에 어떤 장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그곳 작은 숲속으로 들어가면 벼락 맞은 나무가 한 그루 있을 걸세. 그 나무 주변에서 자네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중 가장 무거워 보이는 바위를 찾아내 그 밑을 파보게. 뭘 찾아야 하는 겁니까? 찾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다음날 하사는 말을 타고 구릉지대로 가서 문제의 나무를 찾아냈지요. 나무 주변에 지면에 바위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당해 보이는 바위 하나를 골라 뒤집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잇따라 다른 바위들 밑을 파보았지요. 마침내 삽이 바위나 흙이 아닌 무언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을 모두 파내자 정동 궤가 나왔습니다. 궤 안에는 금화와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난생 처음 보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궤를 밑에 싣고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 나이든 자신을 만났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보물이 거기 묻혀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 자신에게서 들었네. 자네가 내게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쩌다 보물이 묻힌 곳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알라의 의지였다고 대답할 도리밖에는 없군. 사실 무엇이든지 달리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알라가 내려주신 그 재화를 유용하게 쓰겠다 맹세하겠습니다. 나 역시 다시 맹세하겠네. 우리가 말을 나누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자네 힘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평안히 함께 하기를 바라겠네. 이렇게 해서 하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화로 쌈을 대량 구입한 다음 직공들을 고용해
괜찮은 급료를 주고 밧줄을 만들게 했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하사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했고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른 물건들도 다루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유복하고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줄곧 고결한 인물로서 살아갔습니다. 인연을 끊고 즐거움을 파괴하는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하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실로 놀라운 이야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멋진 유혹은 없을 듯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현명함을 지니고 계시군요. 바사라트가 말했습니다. 알라는 보답받을 사람에게 보답하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 문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손님에 대한 알라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신이 이미 경험한 불행을 피하는 일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불행을 겪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둔한 노인의 탓에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세월의 문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과를 모른 채 제비를 뽑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궁전의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복도를 거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하는 방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 말입니다. 어떤 통로를 이용하든 방 자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까? 회개와 속죄는 과거를 지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감이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미래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잠시 이 말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지금부터 20년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사라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담을 안기는 말처럼 들렸지만 어찌 보면 그 사실이 일종의 보장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뒤에도 살아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렇다면 향후 20년 동안은 그 어떤 것도 저를 죽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보장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 문을 지나 미래로 갔을 때 나이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신중한 자만이 나이든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을 이용했던 또 다른 손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신중한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는 손님이 듣고 판단하십시오. 바사라트는 제게 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대교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을 훔친 직조공 이야기, 아지부라는 젊은 직조공이 있었지요. 양탄자를 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동경하였습니다. 아지부는 하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월의 문을 지나 나이든 자신을 찾아 나섰지요. 나이든 아지부는 나이든 하산만큼이나 부유하고 너그러울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20년 뒤에 카이로에 도착한 아지부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바르칼발로 가서 아지부 이븐 타헤르의 저택을 물었습니다. 만약 나이든 아지부와 안면이 있는 사람과 마주쳐 이목구비가 닮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자기는 아지부의 아들이고 방금 다마스쿠스에서 도착한 참이라고 둘러댈 마음의 준비까지
하였지요. 그러나 이렇게 꾸며낸 얘기를 써볼 기회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지부는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 미래의 자신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옛집에 있는 거리로 돌아간 그는 길 가던 소년을 멈춰 세우고 아지부란 사람의 집을 물었지요. 소년은 그를 아지부의 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저 집은 그 사람이 예전에 살던 집이잖아. 지금은 어디 살고 있지? 어제까지는 저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이사를 갔다면 저도 어딘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니. 그렇다면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고 나이든 아지부에게선 조언 따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조언은 말입니다. 자기 운명이 그 운 좋은 밧줄 직공과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착각했을 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아지부는 집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 집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그가 나이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지부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인생을 헛살았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의 모습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는 시리에 빠진 눈으로 나이든 부부가 입은 간소한 옷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처형된 사람의 머리를 보려고 모여드는 군중 심리에 비슷한 호기심에 이끌려 아지부는 옛집의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갖고 있던 열쇠가 자물쇠에 여전히 맞았고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가구가 좀 바뀌기는 했어도 여전히 단출하고 낡은 실내를 보고 아지부는 굴감을 느꼈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나는 새 쿠션조차 장만을 하지 못했단 말인가. 충동적으로 평소에 돈을 모아두는 괴로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 가득 찬 금화가 보였습니다. 아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궤 안에 금화가 가득한데도 나이든 그는 그렇게 간소한 옷차림을 하고 똑같은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겁니다. 이렇게나 부자이면서 그것을 즐길 생각을 하지 않다니 나이든 자신은 정말 옹색하고 즐거움이라고 모르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죠. 재산을 무덤까지 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그런 것을 망각하게 된단 말인가. 아지부는 이런 재산을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 즉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였죠. 나이든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것을 받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아지부는 궤를 어깨에 지고 힘겹게 세월의 문까지 자신의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환정상에게 새로 얻은 재산의 일부를 맡겨놓긴 했지만 아지부는 언제나 금화가 두둑한 지갑을 지니고 다녔지요. 다마스쿠스산 장에다 코르도바산 구두를 신었고 보석이 달린 고라산 터번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부유한 지구에 집을 하나 빌려 최고의 양탄자와 카우치를 들렸고 요리사를 고용해 사치스러운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멀리서 짝사랑해온 타히라의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타히라의 오빠는 약제사였고 타히라는 그의 약국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지요. 아지부는 그녀와 말을 나누고 싶어 이따금 그곳에서 약을 사곤 하였죠. 한 번은 베일이 살짝 벗겨져서 영양처럼 검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타히라의 오빠는 자기 여동생이 일개 직조공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할 리 없었지만 이제 아지부는 당당하게 좋은 신랑감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타이라의 오빠는 혼인을 승낙했고 타이라 본인도 두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예전부터 아지부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아지부는 돈을 아끼지 않고 혼인식을 치루었습니다. 도시 남쪽을 지나는 운하의 유람선을 띄워 악사와 춘꾼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고 선상에서 신부에게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였지요. 이 축하 연회는 인근 지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아지부는 돈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에 취했고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지부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금과 은 제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요리사가 두려움에 떨며 모습을 드러내더니 도적들이 타히라를 납치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지부는 알라를 향해 쉼없이 기도를 올리다가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낯선 사내였습니다. 당신에게 전할 정갈이 있다. 사내는 말했죠. 무슨 정갈인가? 당신 아내는 무사해. 검은 담즙 같은 공포와 분노가 아지부의 뱃속을 휘젓는 듯 했습니다. 몸값으로 얼마를 원하지? 1만 디나르. 그건 내 전 재산보다도 많은 액수야. 나하고 흥정할 생각은 하지마. 당신의 돈을 물처럼 쓰는 걸 봤으니까. 아지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비였소. 선지자 무하마드의 이름에 맹사컨대 내겐 그만한 돈이 없소. 도적은 아지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진 돈을 모조리 긁어모아 내일 같은 시각 여기로 가져다 놔. 조금이라도 돈을 숨겼다간 당신 아내는 죽어. 숨기는 게 한 푼도 없으면 내 부하들이 당신에게 아내를 돌려보낼 거야. 아지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겠다고 대답하자 도적은 자리를 떠났지요. 다음날 아지부는 환전상으로 가 남아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것을 도적 두목에게 건네자 그는 아지부의 눈에 떠오른 필사적인 표정을 보고 흡족해 했습니다. 도적은 약속을 지켰고 그날 저녁 타하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옹을 한 뒤에 타하라가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 큰 돈을 지불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 없이는 즐거울 수 없어. 아지부는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득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걸맞은 것들을 사줄 수 없을 거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뭘 사주지 않아도 돼요. 아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로 벌을 받는 기분이요. 무슨 악행을 말하는 거죠? 타하라가 물었지만 아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묻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큰 돈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얘기해줘요. 훔친 돈인가요? 아니, 아지부는 아내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거요. 그럼 빌린 건가요? 아니, 돌려줄 필요는 없어.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긴가요? 타하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요. 우리 혼인식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줬다는 사실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그게 제 몸값을 내준 것도. 그녀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의 아내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내인가요? 당신은 내 아내요. 어떻게 그리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덕택에 제 목숨을 구했는데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까지 의심받고 싶지 않소. 마지막 일 디르함까지 깨끗이 갚겠다고 맹세하지. 그런 연유로 아지부와 타하라는 아지부의 옛집으로 이사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타하라의 오빠의 약국에서 일했고 그가 부자들을 상대하는 조향사가 되자 두 사람은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벌이는 충분했지만 최대한 생활비를 줄였고 가구가 부서지면 새 것을 사는 대신
수리에 써가며 검소하게 살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지부는 괴한의 그 말을 하나씩 떨어뜨릴 때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징표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괴가 금화로 가득 찬다 해도 그녀를 얻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나 한두 님씩 금화를 넣어 괴가 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자 검소함은 인색함으로 바뀌었고 신중한 판단은 째째한 행동으로 변질됐지요. 그보다 더 나빴던 것은 시간이 흐르자 아지부와 타라의 애정이 서서히 쓰러졌고 모아놓은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월은 이런 식으로 흘렀고 아지부는 그 말을 두 번째로 도종 맞은 날을 기다리며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실로 기하고 슬픈 이야기로군요. 동감입니다. 바사라트가 말했죠. 아지부의 행동이 신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아지부의 솔직함에는 감탄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모두 털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지부가 제게 이야기를 해준 것은 젊은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괴를 지고 세월의 문에서 나온 이후 20년 동안 저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은 훨씬 더 나이를 먹을 때의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빚을 모두 갚았다는 생각에 그제야 모든 일을 털어놓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처음 이야기에 등장한 나이든 하산도 주인장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산의 이야기는 젊은 하산에게서 들었습니다. 나이든 하산은 두 번 다시 제 가게를 찾지 않았지요. 대신 다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산 본인도 알 수 없었던 탓에 제게 털어놓고 싶었고 털어놓을 수 없었던 하산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방문자였습니다. 바사라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방문자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지요. 대주교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연인에 관한 이야기. 아내와 그녀의 연인에 관한 이야기. 라리아는 오래전 하산과 결혼해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니아는 남편이 어떤 청년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결혼 당시의 남편을 그대로 빼박은 청년이었지요. 어찌나 놀랐던지 당장이라도 이들의 대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간신히 참았지요. 청년이 떠나자 그녀는 그가 누구냐고 하산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산은 믿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았지요. 그 사람한테 내 얘기도 했나요? 나니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자마자 당신과 결혼하리라는 걸 알았소. 하산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지. 그가 맞이할 그 순간을 망치고 싶소. 그래서 나니아는 젊은 하산에게 말을 걸지는 않고 단지 이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그를 훔쳐보기만 했습니다. 젊디 젊은 그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지요. 기억은 종종 그 달콤함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도 하지만 마주보고 앉은 두 남자를 볼 때면 나니아는 과장할 필요가 없는 젊은 하산의 충만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지요. 밤이 되면 그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하산은 젊은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마스쿠스 상인과의 거래를 위해 카이로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나니아는 그가 언급한 가게를 찾아내서는 세월의 문을 지나 젊은 시절의
카이로로 갔습니다. 당시 남편이 살던 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하산을 찾아내 그 뒤를 밟는 것은 쉬웠지요. 젊은 하산의 모습을 훔쳐보며 그녀는 나이든 하산을 상대로는 몇 년 동안이나 느껴본 적이 없는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나누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지금까지 줄곧 착하고 정숙한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것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나니아는 이 욕망을 채우리라 결심하고 집을 하나 빌린 다음 며칠 동안 세간을 들여놓았죠. 일단 집을 꾸민 다음에는 몰래 하산을 미행하며 그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끝.